아들아, 전현한테 7억은 뽑을 수 있지? 엄마 칠순상까지 받았는데. 화장실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나와 연회장으로 걸어가던 길, 복도 기둥 저쪽에서 들려온 목소리였습니다. 제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였고 제 손에는 그분께 드릴 명품 코트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남편이 그랬어요. 잔치는 미끼야. 그 집 사위로 들어가서 부사장 자리까지 물면 7억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와. 엄마는 계속 못 받아본 척만 해. 저는 조용히 돌아서서 결심했어요. 저를 미끼로 낚으려 했다면 그 미끼가 목에 걸려서 뱉지도 삼키지도 못하게 만들어주겠다고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청첩장까지 싹 다 돌려놓고 파혼한 한혜린이라고 해요. 혹시 절벽 끝에서 발 하나 슬쩍 내밀었다가 누가 뒷덜미를 확 잡아채줬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게 딱 제 얘기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표현 들으면 오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말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웃긴 건 저희 집이 종교도 없고 점 같은 것도 안 보는 집이라는 거예요. 엄마는 신년에 사주 보러 가는 친구들 얘기 들으면 그 돈으로 고기 사 먹어라 하시는 분이었죠. 그런데 이번 일만큼은 살면서 처음으로 누가 저 한번 살려주신 건가 싶더라고요. 남들은 저희 집 보고 잘 사는 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중산층이라고 생각해요. 1년에 두세 번 해외 나갈 때 항공권값 들여다보면서 한숨 안 쉬는 정도, 진짜 딱 그만큼이거든요. 몇십 년 놀고 먹을 수 있는 집이면 제가 창고 사무실에서 세금 계산서 붙들고 앉아 있진 않겠죠. 이렇게 된 건 순전히 부모님이 세상 보는 눈이 있으셨던 덕분인 것 같아요. 두 분 결혼하실 땐 진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동대문에서 원단 잔납하시면서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0시까지 좌판을 지키셨어요. 겨울엔 손이 다 트고 갈라져서 반창고를 감고 가위를 잡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도 안 쉬셨대요. 쉬면 그날 밥값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어릴 때 그 얘기를 하도 들어서 무슨 옛날 드라마 대사처럼 흘려들었는데 나중에 아빠 손을 제대로 보고 나서는 그런 소리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동대문에 새 상가가 줄줄이 올라가고 도매 붐이 확 일었을 무렵 부모님이 빚까지 내서 그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미쳤다고 말렸다고 해요. 좌판 놓고 뭐하러 월세 무는 대로 들어가냐고요. 거기서 원단 도매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는 지방 소매상들이 전세버스 타고 새벽 도매 시장에 올라오던 시절이었어요. 아빠가 원단로를 직접 어깨에 지고 나르고 엄마는 주문표를 손으로 일일이 쓰셨다고 하죠. 그땐 진짜 뒤지는 줄 알았어. 하루 3시간 자고 어깨에 롤 지고 계단 오르내리면 저녁엔 팔이 안 올라가. 파스를 몸에 도배하고 살았지. 그래도 그때가 기회였어. 남들 눈치 못 챌 때 먼저 들어간 게 다야. 반년만 늦었어도 자리는 다 찼을 거다. 맞아. 당신이 늘 남보다 반발 빨라야 한다고 하더니 그게 맞았네. 그때 안 들어갔으면 우리 아직도 길바닥에 앉아서 손 시려 죽겠다 하고 있어. 돈은 타이밍이야. 늦으면 남이 다 먹고 우리는 쪼가리만 남는 거야. 그래서 귀를 열고 다녀야 해. 입은 닫고. 이 대사를 저는 밥처럼 먹고 자랐어요. 진짜로 저녁상에서 저 말이 반찬처럼 올라왔거든요. 그 후에는 창고 임대로 갈아타셨고 물류라는 말이 슬슬 뜨기 시작할 때 창고 몇 동을 확보하시면서 지금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부모님은 늘 남보다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셨는데 결국 그게 답이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저도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보는데 관심이 많아졌어요.
부모님 창고 사무 관리도 조금씩 도우면서 계약서 보는 눈도 좀 생겼고요. 특약 조항 이상한 거 걸러내고 임대료 연체 이자 계산하는 거, 그런 게 제 일이었죠. 예비 남편은 회사 선배 소개로 만났어요. 처음엔 기대라는 게 진짜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4살 위라는데 선배가 너랑 결이 비슷해서 말 잘 통할 거야 하고 던지듯 말하는 게 솔직히 그 말은 그냥 성별 확인만 됐다는 뜻이잖아요. 첫인상은요, 그냥 그랬어요. 키도 평범, 얼굴도 평범, 옷도 무난한 정장의 개성이라는 게 하나도 안 느껴졌거든요. 카페 문 열고 들어오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오늘 2시간만 버티다 가자 이러고 있었죠. 그런데 입을 열자마자 사람이 완전히 달라 보이더라고요. 선배가 왜 소개해줬는지 10분 만에 알겠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도 세상 돌아가는 판에 관심이 진짜 많은 사람이었어요. 앞으로 뭐가 뜨고 뭐가 죽을지, 우리 세대는 뭘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던진 질문에도 답이 체계적으로 나오는 게 인상적이었죠.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파본 사람 답변이었어요. 요즘은 정보 빨리 찾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결국 먹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궁금한 게 생기면 며칠 밤을 새서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편이거든요. 반쪽짜리 지식으론 아무것도 못하니까요. 와, 대단하시네요. 저도 그러려고는 하는데 집중력이 금방 떨어져서요. 검색 3번 하다가 딴 거 보고 있고, 그건 원래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제가 칭찬을 하니까 그쪽은 오히려 저희 부모님 얘기에 더 감탄하더라고요. 예린 씨 부모님이 동대문 상가에 그 타이밍에 들어가신 건 진짜 안목이에요. 사람들 기회가 눈앞에 와도 못 알아보는데 그거 알아보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저 키우셨어요. 식당 주방 일만 20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삶에 좀 집착하는 편이에요. 재미없는 남자라고 하셔도 할 말 없고요. 이 대목에서 좀 뭉클했어요. 자기 힘든 얘기를 불쌍한 척 팔지도 않고 그렇다고 숨기지도 않고 툭 놓는 게 오히려 담백해 보였거든요. 제가 부모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좀 자세히 들려주니까 눈빛부터 달라지더라고요.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랑 안목을 중요하게 보는 남자. 아, 이 사람은 진짜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얘기하면 할수록 더 알고 싶어졌고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죠. 어려운 질문에도 막히지 않는 걸 보면서 똑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저는 원래 잘생긴 남자보다 말이 통하는 남자한테 훅 가는 타입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첫눈에 반해서 앞뒤 안 가린 건 아니에요. 저 나름대로 확인은 했습니다. 건너 아는 사람 통해서 회사 평판을 물어봤는데 일 잘하고 사람 좋고 머리 잘 돌아간다는 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과장님? 어휴, 우리 팀에서도 데려가고 싶다고 난리였어요. 실적도 좋고 뒷말도 없고 사고 칠 스타일 아니에요. 이 정도면 뒷조사까지 통과한 셈이었죠. 저는 그때 속으로 좀 뿌듯했어요. 나는 사람 볼 줄 아는 여자다.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렇게 2년 연애 끝에 결혼 얘기가 나왔고 저희 집에 첫 인사를 드리러 온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사람이 현관에서 신발 정리까지 해놓고 들어오는 걸 엄마가 봤거든요. 그 장면 하나로 이미 절반은 넘어가셨죠. 밥상에서 아빠가 창고 얘기, 옛날 도매 얘기를 꺼내니까 그 사람이 진짜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중간중간 질문도 하고요. 그게 아빠 취향에 정확히 꽂혔어요. 이 친구 참 똑똑하네.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아. 요즘 젊은 애들 이런 얘기하면 눈이 풀리는데. 그러게. 우리 딸이랑 결이 맞아. 말하는 수준이 비슷해. 부모님이 쌓아오신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진짜 존경스러워서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처럼 맨손으로 시작해서 뭔가 만들어낸 분들 얘기 들으면 그게 제일 재밌어요. 아빠가 그 말 듣고 소주잔을 들면서 껄껄 웃으시는데 저는 그날 집에 손님 오면 늘 나오던 그 어색한 공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사람 돌아가고 나서 엄마가 설거지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예린아, 엄마가 사람 하나는 안 봐? 저 친구는 됐다. 됐어. 저도 같은 생각이었죠. 아니, 어쩌면 저는 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인연을 받고 평판도 확인했고 우리 부모님 눈까지 통과했으니까요. 세상에 이 정도로 검증을 거친 결혼이 몇이나 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아주 신나게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제 남은 건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뵙는 일이었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면서 예비 시어머니를 처음 뵀는데 첫인상은 진짜 검소하고 수수한 분이셨어요. 목이 축 늘어나서 어깨선이 흘러내린 티셔츠에 뒤축이 한쪽으로 달아 기울어진 구두를 신고 오셨더라고요. 그냥 오래 입은 정도가 아니었어요. 검정이었을 것 같은데 이제 회색에 가까워진 색이 다 빠져버린 옷이었습니다. 손도 물일 오래 한 손이라 마디가 굵고 손톱 옆이 갈라져 있었는데 그걸 자꾸 무릎 아래로 슥 숨기시더라고요. 우리는 별거 없는 집이라 화려한 건 못 해줘요. 미안해요, 예린이한테. 이러면서 계속 몸을 낮추시는 게 저는 오히려 진실해 보였어요. 요즘 상견례 자리에서 저렇게 낮추는 분이 어디 있나 싶었죠. 아들이 말한 대로 진짜 고생하면서 사신 분이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뭔가 묘한 구석이 있었어요. 아들 잘 부탁해 하시면서도 저희 집 얘기만 나오면 눈이 반짝하시더라고요. 뭐랄까, 뭔가를 캐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요즘 결혼식은 어디서 하는지, 창고가 몇 동인지, 임대료는 얼마나 나오는지를 슬쩍슬쩍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순수한 궁금함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른들 원래 그런 거 물어보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어떻게 해요? 우리 때랑은 아주 다르겠지. 요즘은 호텔에서 하는 게 대세라던데? 글쎄요, 사람마다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호텔도 하고 웨딩홀도 하고요. 저희도 아직 못 정했어요. 그럼 신혼집은 어디로 봐? 요즘 애들은 시작부터 좋은 데서 하나 보더라. 텔레비전 보면. 저희는 너무 부담스럽게 안 하려고요.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해요. 그래도 딸 하나 시집 보내는 건데 어머님이 신경 많이 쓰시겠어. 우리 집은 진짜 별거 없어서 내가 미안하지. 그때는 이 대화가 그냥 흔한 어른 대화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날 임대료 액수까지 말씀드린 게 좀 웃기긴 한데 뭐 숨길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백화점 지나갈 때마다 명품 매장 앞에서 발걸음이 확 느려지시던 모습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가시는 줄 알았는데 매번 똑같은 패턴이더라고요. 진열된 가방을 한참 들여다보시면서 가격표까지 유심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마음은 부자로 살고 싶어요 하시면서 애잔한 표정을 지으시는데 그 말이 저는 좀 오래 남았습니다. 평생 못 가져본 것에 대한 소박한 로망이라고만 여겼어요. 근데 그 눈빛에 로망 말고 뭐가 조금 더 섞여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때는 제가 뭘 받는지도 잘 몰랐죠. 집에 오는 길에 예비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가 명품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그러니까 좀 쓸쓸하게 웃더라고요. 엄마가 평생 고생만 하셔서 그래.
좋은 거 한 번도 못 가져보셨어. 남들 든 거 보면 마음이 좀 아프신가 봐. 그렇구나. 나야 잘 모르지만 짐작은 되네. 그런데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걸로 부담 주시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우리 엄마는 오히려 우리한테 뭐 바라는 거 제일 싫어해. 작은 것도 못 해준다고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인데 무슨. 그 대답 듣고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이런 거 물어봤을 때 발끈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우리 엄마 무시하냐고. 이 사람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담담하게 설명해 주니까 오히려 제가 미안해졌죠. 그런데 몇 번 더 뵈면서 조금씩 다른 면도 보였어요. 제가 입고 온 옷이나 든 가방을 보시는 시선이 좀 묘했거든요. 예쁘다가 아니라 저게 얼마짜리인지 가늠하는 딱 그 시선이었어요. 가방 로고가 있는 쪽으로 눈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제 얼굴을 보시더라고요. 순서가 늘 그랬어요. 저는 그걸 3번쯤 보고 나서야 아, 이게 패턴이구나 했습니다. 날짜가 잡히고 나서는 시어머니 칠순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결혼식하고 2달쯤 뒤가 칠순이시더라고요. 처음엔 진짜 조심스럽게 꺼내셨어요. 예린아, 우리 형편이 넉넉했으면 나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해. 그냥 너희 마음대로 해. 나는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말끝에 한숨을 아주 살짝 쉬시는 게 들리더라고요. 진짜 작게 안 들리게 쉬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더 크게 들렸어요. 입으로는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하시면서 표정이랑 말투에서는 뭔가 기대하고 있는데 형편 때문에 차마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죠. 며칠 뒤엔 좀 더 직접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예린아,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요즘 칠수는 보통 어떻게 해? 우리 때랑 많이 다르지? 글쎄요, 집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요즘은 그냥 가족끼리 식사하는 집도 많고요. 아, 그래.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동네 아는 언니가 그러는데 자기는 며느리가 호텔에서 칠순상을 차려줬다더라. 사진도 다 찍고 한복도 새로 맞춰줬대.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내가 귀에서 피가 나는 줄 알았어. 그러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그 얘기하실 때만 진짜 행복해 보이셨어요. 그 전까지 목소리가 축 처져 있다가 갑자기 톤이 올라가는 게 확 티가 났죠. 그리고 애들이 다 모여서 편지도 읽어줬다더라. 나는 뭐 생일상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미역국은 내가 끓여 먹었지. 그러면서 본인 손을 자꾸 만지시더라고요. 갈라진 손등을 반대쪽 손으로 문지르는데 저는 그 손을 보면서 좀 뭉클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딱 끼어들었어요. 엄마 왜 그런 말을 해? 해달라는 거야. 지금 아들인 나도 못 해줬는데 그걸 왜 예린이한테 바래? 누가 해달랬어?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하도 옆에서 자랑을 해대니까 그냥 얘기가 나온 거야. 궁금해도 그런 건 묻지도 마. 엄마 주제가 그래. 형편되면 알아서 다 해주고 싶지 않을까? 부모만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게 아니야. 자식도 똑같아. 아무 말 없는 건 못 해준다는 뜻이야. 앞으로 그런 소리로 예린이 불편하게 만들지 마. 와, 저는 그때 좀 놀랐어요. 자기 어머니한테 엄마 주제가 그래까지 하는 걸 며느리 앞에서 한다는 게 솔직히 세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를 지키려고 하는 말이니까 저는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했죠.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 표정이 확 변하더라고요. 딱 들킨 사람 표정이었어요. 얼굴이 벌개지면서 손사래를 치시는데 말이 빨라지시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예린아, 불편했니? 오해하지 마.
나는 아무것도 안 바라. 진짜 너희 둘이 행복하면 그걸로 돼. 그날 이후로 둘만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미안해 하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예린아, 미안해. 우리 엄마가 평생 나만 보고 사셔서 내 집이 우리보다 훨씬 낫다는 걸 잘 몰라. 그냥 아들 뺏기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계산이 아니라 그냥 무식한 거지. 이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이 사람 진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우리 엄마는 원래 그래 하고 뭉개고 넘어가잖아요. 자기 어머니 단점까지 조목조목 짚어서 저한테 이해가 되게 풀어주니까 되게 믿음직스러웠거든요. 결국 칠수는 적당한 선에서 식당 하나 잡아서 가족끼리 하기로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고맙다고 하시면서도 뭔가 아쉬워하시는 표정을 아들 힐끔 보면서 숨기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면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잠깐 망설이시는 게 있었어요. 어머 고마워. 진짜 고마운데 혹시 사진은? 아니야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진짜 충분해. 사진도 같이 넣을까요? 요즘은 그런 패키지가 있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돼? 나야 그러면 좋은데. 아유 아니야 됐어. 그랬다가 또 아들한테 한 소리 들어. 얼굴에 화색이 확 돌다가 아들 눈치를 보고 이내 시무룩해지는 걸 보니까 저도 살짝 흔들렸어요. 해드리는 게 맞나 싶었죠. 그래도 예비 남편이 중간에서 계속 조율해줘서 원래 계획대로 큰돈 안 들이고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시어머니가 결혼식 하객 얘기를 꺼내셨어요. 예린아, 우리 친척들이 다 지방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 구경 겸 올라온다는 거야. 그런데 2달 있다가 또 오라고 하면 그게 되겠니? 차비만 해도 얼만데. 그래서요, 어머님? 아예 같은 날 근처에서 겹쳐서 하면 어떠냐고. 결혼식 다음 날 호텔에서 칠순상 받으면 2번 걸음 안 하잖아. 아니, 내 생각이 아니라 친척들이 그러더라고. 이거 참 묘하죠. 어머님 생각이 아니고 친척들 생각이라는데 그 친척들이 언제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늘 안 나와요. 그때는 그냥 시골 어른들 계산이 원래 저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 상담 겸 호텔 연회장을 보러 가게 됐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눈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세계에 발을 들인 것처럼 천장 샹들리에부터 카펫 무늬까지 훑어보시더라고요. 담당자가 옵션을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설명 들을 때마다 좋아하시는 표정을 못 감추셨어요. 직접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시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계속 감탄하면서 은근슬쩍 어필하시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었거든요. 이쪽은 포토 테이블 데코 옵션인데요. 생화로 꾸미고 어르신 사진 크게 인쇄해서 걸어드립니다. 와, 이런 걸 해드리면 친척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사진도 참 잘 나오겠네. 우리 동네 언니가 자랑한 게 딱 이거였어. 그러면서 저를 힐끔 보시는 게 진짜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그럼 이것도 추가해요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건 무대 조명이랑 축하 영상 상영 옵션이고요. 원하시면 밴드 연주도 넣을 수 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하면 정말 근사하겠네. 친척들한테도 체면이 서고 담당자한테 슬쩍 가격까지 물어보시는 것도 봤어요. 평생 못 가져본 화려함에 대한 갈망이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죠. 특히 한복되어 코너 갔을 때가 제일 노골적이었습니다. 금박 들어간 비싼 한복 앞에서 발이 아예 딱 멈추시더니 한참 눈을 못 떼시더라고요. 이런 거 입으면 사진이 참 좋게 나올 텐데. 원단도 좋아 보이고 요즘은 이런 걸 입나 보네. 가격표를 힐끔힐끔 보시는 게
눈에 확 띄었어요. 손으로 옷고름을 살짝 만지시다가 놓으시고 또 만지시고요. 마음 같아선 나도 이런 거 한번 입어보고 싶은데 현실은 뭐 눈으로 호강했으니 됐지. 말투가 미안함이 아니라 아쉬움에 훨씬 가까웠어요. 뭐랄까 형편되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내 체면 좀 세워주면 좋겠는데 하는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헤어 메이크업 상담도 똑같았습니다. 비싼 패키지 설명 들으시면서 눈이 반짝반짝 하시더니 감탄사를 연발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어르신도 이렇게 전문가한테 받는다면서요? 비싼 만큼 값을 하겠지. 내 주제에 무슨 호사겠냐마는 이렇게 보니까 좋아 보이긴 하네. 그러면서도 꼭 뒤에 우리 형편으로는 어렵겠지만을 붙이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됐어요. 진짜 교묘하게 본인 바람은 다 어필하면서 직접 요구는 절대 안 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던 예비 남편이 또 중재에 나섰어요. 엄마, 이러려고 따라온다고 했어? 옆에서 듣는 내가 다 민망한데 예린이는 어떻겠어? 그럴 거면 지금 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니야. 나는 그냥 구경하는 거야. 신기해서 그런 거지. 다른 뜻 없어. 그럼 지금부터 입 다물고 진짜 구경만 해. 한마디만 더 하면 다음부턴 뭐 하든 말도 안 하고 우리끼리만 할 거야. 담당자 앞에서 저러니까 저도 좀 민망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진짜로 그 뒤 30분을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입을 꾹 다물고 뒤에서 따라만 다니시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들었죠. 나중에 둘만 있을 때 또 사과하더라고요. 내가 알아듣게 말하는데도 이런 게 처음이라 엄마도 모르게 말이 툭 튀어나오나 봐. 안 되면 앞으로 우리끼리만 다니자. 진짜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어. 아니야, 어머님도 딸 없이 아들만 키우셨는데 이런 데 오면 신나실 수도 있지. 너 진짜 착해서 문제야, 예린아. 그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상담을 받으면서 저도 마음을 좀 열고 생각해 보게 됐어요. 어차피 평생 한 번인데 아끼기만 하다가 나중에 사진 보면서 후회하면 그게 더 손해잖아요. 결국 연회장도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큰 홀로 올렸고 옵션도 몇 개 추가했습니다. 이건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어요. 저도 하게 간쳐놓고 촌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그게 자기 덕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린아, 미안하고 고마워. 내가 괜한 소리를 해서 너희가 부담을 지게 됐네. 그래도 진짜 고마워. 이렇게 해주니까 친척들한테 체면이 서겠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이건 나랑 예린이가 정한 거야. 평생 한 번인데 큰 차이 아니면 좋은 거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지. 엄마 체면 세우려고 한 거 아니니까 오버하지 마. 아무렴 어떠니?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어쨌든 좋은 거 했으면 된 거지. 이 대사가 좀 걸렸어요. 미안하다면서 결과는 챙기시는 거잖아요. 근데 뭐 어른들 말버릇이 원래 이렇지 하고 넘겼죠. 그러다 칠순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아예 손을 모으고 꺼내시는 거예요. 예린아, 아들이 여럿이면 내가 이런 말 안 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야. 미안하지만 이것만은 부탁해. 예비 남편이 펄펄 뛰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또 그 소리야? 나중에 내가 돈 더 벌면 해준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그때 시어머니가 말실수를 하시더라고요. 그야 나중에도 잘하고 지금도 잘하면 더 좋지 않겠어? 둘 다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와, 저는 이 말 듣고 잠깐 멍했어요. 2번 받으면 좋겠다는 말을 저 앞에서 저렇게 쉽게 하시나 싶었죠. 말 떨어지자마자 예비 남편 표정이 확 변하면서 진짜 심하게 꾸짖더라고요. 엄마 진짜 너무하시네.
예린이가 이미 충분히 해주고 있는데 뭘 또 바라시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서 그 소리가 나와? 엄마 그게 사람 할 소리야? 그러자 시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면서 말했어요. 그래, 그래. 내 말이 맞아. 나이 먹으면 죽어야 한다는데 내가 노망이 났나 보다. 하지 말라는데 자꾸 까먹네. 미안하다, 예린아. 늙으면 다 이래. 사실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머니 혼내는 패턴이 너무 일정하더라고요. 어머님이 슬쩍 던지고 아들이 딱 자르고 어머님이 바로 사과하고 그 사람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고요. 순서가 진짜 한 번도 안 틀렸어요. 머릿속으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는 생각이 스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생각을 하는 제가 더 이상한 사람 같더라고요. 아니, 아들이 저 편들어주는 걸 의심하는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실수하고 바로 사과하는 것도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연기하는 사람은 저렇게 초라해지진 않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심을 그냥 접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어머님이 늘 미안해 하시는데 저도 뭔가 해드리고 싶다고요. 그렇게 미안해 하시는데 옷 한 벌 정도는 좋은 걸로 해드리자. 평생 한 번인데 후회 없게 하자. 나중에 어머님이 딸 없어서 그런 것도 못 받아봤다고 하면 그것도 마음에 걸리잖아.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결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분이 좋더라고요. 예비 남편이랑 시어머니한테는 말 안 하고 서프라이즈로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미리 말하면 그 사람이 또 그런 거 하지 마 하고 뜯어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마침 며칠 뒤에 호텔에서 최종 계약이 잡혀 있었어요. 다들 모이는 자리니까 그날 드리면 딱 좋겠다 싶었죠. 계약 당일 오전에 백화점에 들러서 시어머니 코트를 하나 샀어요. 240만 원짜리였는데 그동안 미안하다는 말만 100번쯤 하셨던 걸 생각하면 이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속으로 좀 뿌듯했습니다. 이런 거 해드릴 수 있는 며느리 만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겠지.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제일 웃긴 부분이죠. 약속 시간보다 30분 정도 일찍 도착해서 호텔 화장실에서 옷을 정리하고 립스틱도 다시 발랐어요. 거울 보면서 어머님이 쇼핑백 로고 보고 놀라시는 얼굴을 상상하니까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연회장 쪽으로 걸어가는데 복도 기둥 저쪽에서 두 사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칠순 문제로 티격태격하시나 보다 싶었어요. 빨리 가서 분위기나 좀 바꿔야겠다 생각하면서 걸음을 재촉하려던 순간이었죠. 아들아, 전현한테 7억은 뽑을 수 있지? 엄마가 칠순상까지 받았는데 그 값은 해야지. 발이 그냥 딱 멈췄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전현이라니 저희 어머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으니까요. 기둥 뒤로 몸을 붙이고 귀를 기울였는데 대답이 더 충격이었어요. 잔치는 미끼야. 그 집 사위로 들어가서 부사장 자리까지 물면 7억이 아니라 두고두고 나와. 엄마는 계속 못 받아본 척만 해. 그러니까 보채지 말라고. 아, 정말? 그러면 내가 좀 더 참고 기다려볼게. 그런데 확실하지? 괜히 판 깨지면 어쩌려고.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 이런 집 딸들 멘탈 관리하는 건 껌이야. 지금까지 보고도 못 믿어? 저를 전현이라고 부르는 것도 모자라서 아예 물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사냥감 앞에 놓고 몇 근 나오나 재는 사람들처럼요. 그래, 야금야금 정신을 잡아놓고 한탕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눈치 못 채게 적당히 해. 어쩔 땐 엄마 일부러 더하는 것 같아서 내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한복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서 있으면 티나잖아.
아, 그건 진짜 예뻐서 그랬어. 나도 사람인데. 그 대화가 무슨 만담처럼 오가는데 저는 숨을 못 쉬고 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계획까지 술술 나왔습니다. 일단 식 올리고 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이야. 나 회사 관두고 그 집 창고 관리 들어가는 걸로 자리 잡고 그 다음에 사업 자금 명목으로 몇 억씩 받아내면 돼. 혼인신고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면 되는 거고 혹시 중간에 들키면 어떡해? 걱정 마. 이런 애들은 한 번 빠지면 끝까지 가. 부잣집 외동딸들은 자존심 때문에라도 못 나. 지 인생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게 죽기보다 싫으니까. 그 말 들으면서 지금까지 봤던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미친 속도로 스쳐 지나갔어요. 어머니 꾸짖던 것도, 저 위에서 중재해 준다던 것도, 엄마 주제가 그래 하면서 세게 나왔던 것도요. 제가 감동받아서 눈물 그렁그렁했던 순간들이 전부 각본이었다는 걸 아는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제일 먼저 느껴진 건 손이었어요. 들고 있던 쇼핑백이 갑자기 팔이 뜯어질 것처럼 무거워졌거든요. 종이 손잡이가 손가락 살을 파고드는 게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240만 원짜리 코트든 뭐든 이 종이백이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미끼 값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억울한 게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서 조용히 돌아서서 호텔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전문 지나면서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마침 손님 내려주는 택시가 보여서 그대로 뛰어 탔어요. 손님, 어디로 가세요? 손님,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해요. 일단 가주세요. 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몇 번 보시더라고요. 저는 창밖만 보고 있었는데 머릿속이 하얘서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울음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것도 안 나왔습니다. 숨을 겨우 고르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그 사람 이름이 떠 있는 걸 보고 손가락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세 번째 진동에서 받았습니다. 예린아 어디야? 우리 벌써 도착했는데 안 보이네. 아, 미안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앞까지 왔다가 다시 가고 있어. 무슨 일인데? 심각한 거야? 창고에 문제 생겨서. 진짜 미안해. 아, 그래, 아쉽네. 그래도 일이 우선이지.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 운전 조심하고. 그 목소리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평소엔 다정하고 낮고 따뜻했던 목소리인데 똑같은 톤이 소름 끼치게 가식적으로 들리더라고요. 엄마도 이해하실 거야라는 말이 특히요. 방금 저를 전현이라고 부른 사람이 이해를 하시겠죠. 전화 끊고 나서야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때부터 머리가 차갑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창고 사무실로 가서 엄마가 같이 골라주신 그 코트를 제 책상 아래로 밀어 넣었어요. 쇼핑백을 발로 안쪽까지 밀어넣고 의자에 앉아서 한참 천장만 봤죠. 엄마한테 이걸 말해야 하나 아빠가 아시면 어떻게 되나 지금 당장 전화해서 쌍욕을 퍼부어야 하나. 그런데 딱 하나는 확실했어요.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요. 저를 완전히 봉으로 보고 돈만 노렸던 사람들한테 그냥 얌전히 당하고 끝낼 수는 없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뛰어들어가서 다 들었다. 이 사기꾼들아 하고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습니다. 뻔하죠. 어머님은 무슨 소리냐고 펄펄 뛰실 거고 그 사람은 농담이었다. 엄마 진정시키려고 그랬다 하면서 말을 만들어낼 거예요. 2년 동안 저를 그렇게 자연스럽게 속인 사람인데 그 정도 각본은 10분이면 짜겠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주기로 마음먹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저를 미끼로 낚으려 했던 것처럼 저도 상상도 못할 방법으로 되돌려주기로 한 거죠. 그 사람들 욕심을 그대로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손해보게 만들어주겠다고요. 계획의 첫 단계는 아빠 회사 부사장 자리였어요. 그 사람이 침 흘린 게 딱 그거였으니까요. 미끼를 물고 싶어 죽겠는 놈한테는 미끼만 잘 만들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마침 저희 부모님 창고 법인에 임원 등기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긴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서류 양식을 몇 년째 들여다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종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에 뭐가 찍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요.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믿을 것 같아서 좀 더 그럴듯한 준비가 필요했어요. 아빠 법인 인감이 찍힌 것처럼 보이게 만든 임원 취임 예정 안내문 초안을 하나 만들고 아빠 명함첩에서 옛날 거래처 명함들을 한 뭉치 꺼내서 책상에 늘어놨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어뒀어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요. 이걸 만들고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웃기던지 올해 여우주연상은 제가 받아도 되겠다 싶었어요. 만나는 날 화장은 일부러 연하게 했고 목소리도 좀 들뜬 것처럼 톤을 올려서 연습했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 들고 뛰어온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거울 앞에서 자기야, 나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이 대사를 몇 번이나 굴렸는지 몰라요. 약속한 날 일부러 15분 늦게 도착해서 두 사람이 먼저 앉아있게 했어요. 카페 문 열고 들어가니까 둘이 뭔가 얘기하다가 딱 멈추는 게 보였는데 이제 저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잖아요.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오는데 그걸 누르고 웃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놨어요. 그 순간 카페 안 공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느껴졌죠. 두 사람 눈이 봉투에 그대로 붙었으니까요. 이거 나도 오늘 아침에 알았는데 아빠가 자기를 등기 임원으로 올리려고 서류를 준비하셨더라. 부사장으로 시작해서 창고 세동 관리부터 맡기실 생각인 것 같은데 나도 진짜 몰랐어서 너무 놀랐어. 예비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시면서 입까지 벌리시더라고요. 이게 뭐야? 진짜야? 세상에 우리 아들이. 예비 남편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처음엔 좀 당황하는 것 같더니 이내 제 손을 두 손으로 꽉 잡더라고요. 예린아, 나 아버님한테 인정받은 거지? 진짜 열심히 할게. 나 진짜 뼈 갈아서 할게.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소름이 쫙 돋았어요. 이 손 잡는 것조차 진심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아니까요. 예전엔 이런 거 하나에 마음이 녹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냥 미끼 무는 입만 보이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아들이 부사장이라니. 내가 이런 날을 보려고 그 고생을 했나 보다. 예린아, 내가 진짜 너 볼 때부터 복덩이인 줄 알았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고 우시는 척까지 하시는데 저는 계획이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일부러 못을 하나 조심스럽게 박았어요. 그런데 아빠가 회사 다니면서 겸직은 안 된다고 하셨어. 등기 올라가는 거라서 지금 회사 정리가 먼저래. 나도 그건 좀 놀랐는데 원래 그런 거라고 하시더라. 그 말에 그 사람이 1초도 안 망설였어요. 당연하지. 그건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어차피 회사 다니면서 이거 저거 하는 거 아버님 눈에도 안 좋게 보이지. 진짜로 그 주에 사표를 냈습니다. 12년 다닌 회사를 팀장이 붙잡고 만류했는데도 밀어붙여서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통쾌했는지 아세요? 12년 경력을 자기 발로 걷어차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참는 게 더 힘들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제가 뭘 안 해도 저절로 굴러왔어요. 부사장이면 차는 있어야지 얘기가 그쪽에서 먼저 나왔거든요.
저는 그냥 애매하게 흘렸습니다. 법인차는 나중에 나올 거야. 아마도.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을 반짝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니야,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내가 먼저 준비하는 게 맞아. 거래처 사장님들 만날 때 회사 차 기다리다가 국산 소형차 끌고 나가면 그게 뭐야? 며칠 뒤에 수입 중형차 계약을 해버렸어요. 계약금 1,500만 원. 카드 꺼내는 손이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요. 몇 억을 뜯을 생각으로 넣는 씨앗돈인데 망설일 이유가 뭐 있겠어요. 세 번째는 제가 흘렸습니다. 일부러 좀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요. 우리 아빠가 거래처 사장님들하고 다 골프로 얘기하시는데 자기도 그런데 끼어야 할 텐데 그게 좀 걱정이야. 아, 미안.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신경 쓰지 마.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받더라고요. 그런 건 내가 알아서 준비할게. 너 어디 가서 절대 기죽지 마. 내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챙길 거야. 그날 바로 회원권 중개업체에 전화해서 골프 회원권 계약금 800만 원을 걸었어요. 결제하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쉽게 되는 거구나 싶었죠. 그런데 이때부터 예비 시어머니 태도가 확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식은 아직 안 올렸는데 아들이 예비 사돈네 회사 임원으로 들어가는 게 정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저를 완전히 자기 집 사람이라고 여기시는 모양이었습니다. 전화 목소리부터 달라졌어요. 예전엔 늘 조심조심하면서 바쁜데 미안해하고 시작하던 분이 이제는 용건부터 딱 꺼내시더라고요. 예린아, 이제 우리 며느리니까 솔직히 말하는데 혼수는 며느리가 다 준비하는 거지? 요즘 다 그런다더라. 가전의 가구에 침구까지. 침구는 좀 좋은 거로 해. 싸구려 덮고 자면 몸이 사가. 네, 그런 건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리고 우리 집 식구들 결혼식 의상비도 며느리가 내는 게 맞아. 내 한복도 좀 괜찮은 걸로 해야 하고 삼촌들 양복도 새로 맞춰야 하고 사촌들 옷값도 생각해야지. 사람 수가 좀 되긴 하는데 뭐 어쩌겠니? 와, 저는 이거 들으면서 진짜 헛웃음이 나왔어요. 며칠 전까지 우리는 별거 없는 집이라 미안하다 하셨던 분 입에서 삼촌 사촌 옷값까지 나오는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나 싶었죠.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 용돈 월 150만 원씩은 준다던데? 아, 물론 부담되면 천천히 해도 돼. 어차피 이제 우리 식구니까 급할 거 뭐 있어. 아들 월급 들어오면 거기서 나가는 거지 뭐. 7억이 아니라 두고두고 70억까지 빼먹을 계산이셨던 것 같아요. 저는 겉으로는 네, 어머님 하면서 순종적인 며느리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미안할 이유가 하나씩 지워지니까요. 그렇게 2주쯤 더 지났을 때 마지막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만나기로 한 날 제가 카페에 먼저 가서 넋 나간 사람처럼 천장만 보고 앉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와서 앞에 앉는데도 모른 척했죠.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온 것도 모르고 왜 멍하니 있어? 저는 그때부터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이 계속 돈 얘기를 꺼내시면서 부담을 주셔서 밤에 잠도 못 잤고 며칠 전엔 숨이 안 쉬어져서 응급실까지 갔었다고요. 결국 아빠한테 다 말씀드렸는데 아빠가 등기 올리는 걸 없던 일로 하셨다고요. 공황장애랑 불면 진단서까지 가방에서 꺼내서 테이블에 올려놨습니다. 그 사람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종이를 들고 눈으로 몇 번 훑고는 제 앞에서 바로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소리를 지르는데 카페 사람들이 다 돌아봤습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돈 그만하라고 내가 그랬잖아.
내가 다 알아서 한다고 가만히 있으라 그랬잖아. 나 회사도 관뒀는데 이제 어떻게 하라고. 엄마 때문에 다 엎어졌어. 다. 그러다가 말끝을 흐리면서 울먹이는 거예요. 그게 연기라고 하기엔 좀 진심 같아서 순간 마음이 약해질 뻔했어요. 저 사람도 어쨌든 인생 하나 걸었던 건데 싶어서요. 그런데 그 생각이 1초쯤 갔을 때, 아, 이 사람이 아까워하는 건 저도 자기 인생도 아니고 사다리라는 게 스치더라고요. 더 큰 돈을 뜯을 사다리가 사라져서 저 소리를 지르는 거잖아요. 시어머니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어요. 스피커폰이라 다 들렸는데 목소리가 아주 쩌렁쩌렁 하시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연한 소리 한 건데 며느리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요즘 애들이 다 이렇게 약해서 문제야. 그깟 말 몇 마디에 병원을 가? 그리고 회사 관두라고 한 건 내가 아니잖아. 왜 나한테 지랄이야? 엄마가 안 그랬으면 이렇게 됐겠어? 어이구, 어이구 잘났다. 지가 알아서 한다더니 이 꼴 만들어 놓고 이제 애미 탓이야? 둘이 완전히 물고 뜯는 걸 듣고 있으니까 속이 다 시원했어요. 저 소리 들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요. 그래도 겉으로는 계속 슬픈 척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죠. 미안해. 나 이제 자기랑 함께하긴 어려울 것 같아. 그쪽은 더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안 보는 한이 있어도 이런 일 다시 없게 만들겠다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처럼 체념하듯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구했어요. 나 너무 힘들어. 치료도 계속 받아야 하고 이번 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 위자료 줘. 무표정으로 저를 보는 눈과 마주친 순간 제가 너무 나갔나 싶어서 등에 땀이 났어요. 여기서 이 사람이 눈치를 채면 판이 다 깨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마음이 편해진다면 해주겠다. 그렇게 위자료 1,300만 원까지 받아내고 파혼했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 하나한테만 전말을 다 털어놨어요. 친구가 얘기 듣는 동안 커피를 3번이나 사례 들렸는데 다 듣고 나서는 잘했다고 하면서 야, 이거 안전이별이야. 안전이별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런 부류는 잘못 건드리면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나 온갖 해코지를 해. 너 그날 복도에서 뛰어들어가서 다 들었다고 소리 질렀으면 지금 스토킹 당하고 있었을 거야. 내가 미친 척 연기한 게 결국 너한테 제일 깔끔한 이별 방법이 된 거야.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대화를 들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온갖 변명이랑 협박으로 저를 괴롭혔을 텐데 연기로 넘기니까 자기가 미안해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니까요. 결국 그 사람이 날린 건 차 계약금 1,500만 원, 골프 회원권 계약금 800만 원, 위자료 1,300만 원까지 총 3,600만 원이었어요. 거기에 12년 다닌 회사 경력이랑 37에 생긴 공백까지 얹혔고 자기 어머니와도 완전히 사이가 틀어져서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됐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솔직하게 다 말씀드렸어요. 처음엔 코트까지 사놨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야? 둘이 싸우기라도 한 거야? 하시면서 당황해 하셨죠. 사무실 책상 아래에 밀어 넣어뒀던 그 쇼핑백을 다시 가져와서 엄마한테 돌려드리면서 제가 복도에서 들었던 그 대화를 한마디도 안 빼고 그대로 옮겨드렸어요. 두 분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욕까지 하시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봤습니다.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려? 뚫린 입이라고 말이면 다 되나? 우리 딸이 모르고 당할 뻔한 거 생각하면 아직도 손이 떨리네. 전현이라고 했다고? 전현이라고? 마치 직접 들으신 것처럼 분을 못 사기시길래
제가 받은 위자료랑 그쪽이 날린 돈, 관둔 회사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그냥 헤어진 게 아니라 덤터기까지 씌웠다고? 아이고, 그러다 무슨 일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TV에서 보면 그런 놈들 뒤끝이 안 좋던데. 괜찮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납득이 되는 이별을 택한 거니까. 솔직히 나한테 하려던 거 생각하면 새 발의 피지. 안 그래요? 잘했다. 꼴 좋다. 자업자득이지. 굴러들어오는 복을 차버리니 딱 그 정도 밥그릇인 거야. 그나저나 우리 딸 대단한데. 그 상황에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실행까지 했으니 아빠가 몰랐던 사업가 기질이 숨어 있었네. 아빠가 사업하면서 남의 등 처먹고 사는 사람을 참 많이 봤다고 미리 알아챈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다가 말끝을 흐리시더라고요. 그때 아빠 표정을 보니까 정말 끔찍한 상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나중에 소개해준 회사 선배한테 들은 소문으로는 그 집이 지금도 난리라고 했습니다. 예린아, 너 헤어진 그 사람 말인데 집이 완전 아수라장이래. 엄마랑 아들이 서로 원수 보듯 한다고 아예 절연했다더라. 돈 날리고 회사까지 관둔 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하고 엄마는 자기가 알아서 한다더니 결과가 이 모양이라고 이제 와서 남 탓이냐고. 한치도 양보가 없대. 그리고 그 사람 요즘 재취업도 잘 안 되고 여자 만나기도 어려워졌다더라. 뭔가 운이 딱 막힌 것 같다고 그러던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정말 정의가 구현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직접 손 안 대도 결국 자기들끼리 무너진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복도에서 내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라고 했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만 속인 게 아니었나 보더라고요. 그 앞에 누가 있었는지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는지는 저도 모르죠. 친구도 그 얘기 듣고 감탄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멀쩡한 얼굴에 그런 민낯이 숨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 너 진짜 정에 구현한 거야. 덕분에 여러 여자 살렸잖아. 이번 일로 확실히 깨달은 건 사람은 돈 앞에서 진짜 본색이 나온다는 거였어요. 평소에 아무리 착하고 배려심 많은 척해도 큰 이익이 걸리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거든요. 그리고 역지사지의 힘도 좀 느꼈어요. 자기들이 저한테 하려던 짓을 똑같이 당해보니까 그게 얼마나 나쁜 짓인지 제대로 깨달았기를 바라고요. 뭐 안 깨달았어도 돈은 이미 날렸으니까 그건 그거죠.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고 진짜인 관계만 소중히 여기며 살 생각이에요.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이어도 한 번 더 뒤집어보고 천천히 다가가려고요. 물론 그럴 생각만 하는 거지. 앞으로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인연을 보고도 못 알아봤는데 제가 무슨 눈이 있다고요. 여하튼 때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가장 확실한 답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 얘기로 아셨으면 해요. 착하게만 살다가는 진짜 호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다면 주저하지 말고 자신을 지키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마무리할게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